서울의 밤하늘을 발아래 둔 시그니엘 호텔 100층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JK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장 강태민이 자신의 왕국을 과시하고 그의 권력을 만천해 공표하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샴페인 거품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다. 정재계 거물들 유명 연예인 그리고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저마다 화려한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며 강태민에게 아첨 섞인 찬사를 보냈다. 무대 중앙 단상 위에 선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모든 광경을 굽어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와인 잔에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 담겨 있었고 그 붉은 액체는 마치 그가 손에 쥔 부와 권력의 농축액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청중의 환호를 유도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오직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감각 세상을 움직이는 자로서의 희열을 만끽했다. 지난 10년 JK그룹은 불가능에 도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태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 테이블에 앉은 아내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수수한 난초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기품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강태민의 눈에는 유독 거슬렸다. 그의 위대함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생기 없는 그림자. 강태민은 다시 마이크의 입을 가져갔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하지만 성장은 변화를 동반하는 법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JK그룹은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새로운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연 회장을 감돌았다. 강태민은 잠시 뜸을 들인 후 폭탄을 터뜨렸다.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그러나 JK그룹의 미래와도 무관하지 않은 중요한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아내 서유진 씨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순간 연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웅장하던 오케스트라의 연주마저 삑 소리를 내며 멈췄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그룹의 가장 큰 잔칫날에 수많은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이혼을 발표하다니.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유진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녀의 반응을 기대했다. 충격에 빠져 울부짖거나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가는 모습을. 그것이 이 잔인한 공개 처형의 당연한 결과여야 했다. 하지만 서유진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여전히 무대 위에 강태민을 담담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도 분노도 놀람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잔과 테이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태민은 아내의 그런 반응에 순간 당황했다.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절망을 바랐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줄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그의 승리를 빛바라게 만들고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애써 당혹감을 감추고
계획대로 다음 대사를 이어갔다. 그는 손짓으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여자를 무대 위로 불렀다.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소희였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고 강태민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짱을 꼈다. 그리고 여기 저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소희 씨입니다. 곧 JK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이제 연 회장은 경악을 넘어 혼돈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발표가 아니었다. 조강지철을 내치고 대놓고 내연녀를 소개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방식의 축출이었다. 한소희는 서유진을 향해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동정심 따위는 한 점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경멸과 조롱의 표시였다. 바로 그 순간 서유진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우아해서 사람들은 그녀가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가 머리채라도 잡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비롯한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앉아있는 헤드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 강태민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 바로 앞에 그 하얀 봉투를 내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단 2글자가 쓰여 있었다. 사직서, JK그룹 전략적 리스크 관리 총괄팀장 서유진. 사람들은 그녀의 직책을 떠올리고는 다시 한번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회장 사모님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룹의 심장부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소수였다. 리스크 관리팀은 JK그룹의 모든 인수합병 투자, 그리고 대외비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그룹의 방패이자 숨겨진 두뇌였다. 강태민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혼은 예상했지만 사직서는 아니었다.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아내의 반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핵심 인력의 이탈이자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서유진은 봉투를 내려놓은 뒤 뒤를 돌았다. 그녀는 연 회장을 가로질러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그녀의 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당당하고 꼿꼿했다. 그녀가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을 열고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무대 위를 돌아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슬픔도 체념도 아닌 차가운 연민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고와도 같은 미소였다. 그녀의 눈빛이 강태민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당신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강태민. 당신이 버린 것이 누구이며 당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유진이 떠난 연 회장은 어색한 침묵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강태민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파티를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져 버렸다. 그의 위대한 선포식은 한 여자의 조용한 퇴장으로 인해 희대의 스캔들로 전락해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을 칭송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그리고 방금 전 말없이 사라진 여자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감히 서유진이 자신의 무대를 망쳐놓다니.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매달리며 자비를 구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의 그 침묵, 그 사직서 한 장이 그의 뺨을 후려친 것보다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상관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차피 필요 없는 여자였어. 이제 내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소희가 있고
JK그룹은 더욱 강해질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다.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조용한 성격, 나서기 싫어하는 성향 그림자처럼 자신을 내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하던 모습까지. 하지만 방금 전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서유진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인함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화산이 깨어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파티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은 강태민은 그녀가 두고 간 사직서를 집어들었다. 가볍고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어쩐지 그의 손에서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봉투를 찢어 내용을 확인했다. 안에는 단 몇 줄의 문장만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제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흔한 인사치레나 긴 설명조차 없었다. 그 건조하고 사무적인 문장들이 오히려 그녀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는 듯 했다. 강태민은 사직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털어내려 애썼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서유진은 과거일 뿐이고 자신은 한소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의 제국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자신이 걷어찬 돌이 사실은 제국의 주춧돌이었음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유진의 퇴장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유진이 사라진 후 첫 몇 주는 강태민에게 있어 승리와 해방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낡고 지루한 가구를 치워버린 듯한 후련함을 느꼈다. 그의 옆자리는 젊고 아름다운 한소희가 차지했고 그녀는 사교계의 꽃처럼 그의 팔에 매달려 온갖 파티와 모임을 빛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떠들어댔고 일부에서는 그의 비정함을 비난했지만 대다수는 그의 부와 권력 앞에 결국 침묵했다. J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강태민은 곧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하에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서유진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가끔 그녀의 마지막 그 담담한 표정이 떠오를 때면 그는 그것을 패배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기며 비웃었다. 그녀가 두고 간 사직서는 즉시 수리되었고 전략적 리스크 관리팀은 그의 충복인 박상무에게 맡겨졌다. 강태민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신의 뜻대로 제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변화의 첫 번째 징후는 그가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던 프로젝트에서 나타났다. 독일의 바이오테크 기업 노이만 파마 인수건이었다. 이는 JK그룹을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미래 첨단 기술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거래였다. 인수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있었고 강태민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건은 긴급 이사회에서 터졌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보고해. 강태민은 언짢은 표정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한소희와의 저녁 약속에 늦을 판이었다. 노이만 파마 측에서 갑자기 최종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항인데 만약 이대로 계약을 강행하면 향후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태민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독소 조항,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박상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모든 시선이 전략적 리스크 관리팀을 새로 맡게 된 박상무에게 향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전임자인 서유진 팀장이 관리하던 자료라.
저희 팀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 팀장이 남긴 인수 관련 파일들은 전부 암호화되어 있어서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뭐라고 암호화? 강태민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당장 IT 부서를 호출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JK그룹의 IT팀이 회장실로 긴급히 소집되었다. 당장 서유진이 쓰던 모든 서버와 개인 파일의 암호를 해제해 24시간 주지. 아니, 12시간 안에 해결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몇 시간이 지나도 IT팀은 속수무책이었다. 회장님, 이건 저희가 아는 수준의 암호화 방식이 아닙니다. 최소 5개 이상의 복합 알고리즘이 중첩되어 있고 3번 이상 로그인에 실패하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정하고 만든 철옹성입니다. IT. 팀장의 보고에 강태민은 들고 있던 펜을 집어 던졌다. 펜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깟 여자 하나가 만든 암호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몇 년 전 그는 서유진에게 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타박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무언가를 만들었고 그에게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라고 보고했다. 그는 당시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여자의 소꿉장난 같은 칙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방패가 그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노이만 파마게오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유진이 관리하던 비밀 파일들이 잠기자 그룹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중동 지역의 국부펀드와 맺었던 비밀 투자 협약의 조건들, 남미의 원자재 독점 공급 계약의 세부 사항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목록까지. 그 모든 것이 서유진의 머릿속과 그녀가 만든 디지털 금고 안에 갇혀버렸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의 모든 설계도와 열쇠를 쥔 관리인을 내쫓아버린 어리석은 폭군에 불과했다. 서유진은 단순히 그의 아내이자 리스크 관리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이라는 거대하고 부실한 제국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그림자이자 그의 추악한 비밀들을 덮어주던 방화벽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밤새 자료를 검토하던 그녀의 뒷모습, 복잡한 재무제표에 작은 숫자 하나를 지적하며 위험을 경고하던 그녀의 목소리, 그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말리며 조용히 대안을 제시하던 그녀의 보고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잔소리이자 소심함의 증거라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녀는 언제나 폭풍우 속에서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쉼없이 돛을 조정하고 뱃머리를 바로잡던 유능한 항해사였다. 서유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의 절규가 텅 빈 회장실을 울렸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친정과 친구들, 그녀가 갈 만한 모든 곳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개인 계좌는 깨끗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으며 휴대폰 번호는 해지된 상태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다. 강태민의 오만함은 빠르게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이제 그녀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시한폭탄의 기폭장치를 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편 강태민의 세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서유진은 남해의 한적한 해안 마을에 있었다. 그녀는 작은 2층짜리 주택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잔잔한 바다가 보였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서울에서의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삶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었다.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하고 온전한 휴식이었다. 그녀는 낡은 목자의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JK그룹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세에 파란색 그래프가 가파른 절벽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숫들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여러 개의 경제신문 기사들이 열려 있었다. JK그룹 노이만 파마 인수 난항, 숨겨진 부채 발견, JK그룹 핵심 인력 유출로 리더십 위기, 강태민 회장의 독단 경영시장 신뢰 일나. 그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렸다. 기사들은 모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빙산의 본체, 즉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기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강태민은 아직 충분히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자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10년간 그림자로 살았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조종하는 자가 될 차례였다. 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태민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노이만 파마 인수 실패는 단순한 사업적 차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개난 작은 구멍이었고 이제 그 구멍으로 JK그룹의 부실이라는 거대한 탕류가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로 시작되어 주가 폭락을 알리는 그래프를 보며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태우는 것으로 끝났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서유진의 그 마지막 미소가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와 정보원들을 고용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수십억을 쏟아부었지만 그녀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아직도 못 찾았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사람 하나를 못 찾아. 강태민은 보고하러 들어온 비서실장에게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비서실장은 간신히 몸을 피해 흩어지는 담뱃재를 뒤집었었다. 그의 충성심 많던 직원들조차 이제 그의 히스테리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자 그 그늘 아래서 이익을 취하던 하이에나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채업계의 대부이자 각종 비리의 온상인 최 회장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초기 사업 확장에 검은 돈을 대주며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었다. 최 회장은 약속도 없이 강태민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는 육중한 몸을 소파에 파묻고는 시가를 꺼내 물었다. 강 회장, 요즘 낯빛이 말이 아니구만. 집안 시끄러운 건 들었지만 회사까지 이 모양이면 곤란하지.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지만 눈빛은 살벌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강태민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일시적 자네가 추진하던 남미 광산 개발권 말이야. 우리가 뒤를 봐주고 자금을 댄 게 얼만데 지금 사업이 올 스톱 상태야. 서 팀장이 관리하던 특수목적법인 계좌가 동결됐다면서 그거 당장 풀지 않으면 우리도 손해가 막심해. 최 회장이 말하는 광산 개발권은 사실상 유령 프로젝트였다.
실제 목적은 해외 자원 개발을 빙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하는 것이었다. 그 복잡하고 위험한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위장하고 관리하던 것이 바로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최 회장 같은 인물들로부터 JK그룹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 중입니다. 조치 사람들은 자네 마누라가 모든 키를 쥔 채 잠적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최 회장이 비웃으며 물었다. 여자 하나 단속 못해서 이 사달을 내다니 강 회장도 늙었나 봐. 내일까지 해결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자네 회사에 대해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최 회장은 노골적인 협박을 남기고 떠났다. 강태민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최 회장의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폭로 언론 플레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위협까지. 서유진이 사라지자 그를 지켜주던 모든 방어막이 함께 사라져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새로운 여자 한소희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그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민 씨,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신문에 자꾸 우리 얘기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보여야죠. 그리고 우리 오빠 그룹 계열사 사장 자리 하나 준다던 약속은 언제 지킬 거예요? 그녀는 소파에 누워 잡지를 뒤적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녀의 오빠는 무능하고 방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강태민은 폭발 직전에 화산을 억누르는 심정으로 대답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돈이 부족하면 저번에 말했던 강남 4억이라도 팔면 되잖아요. 그 건물 우리 아버지가 예전부터 눈독 들이셨는데 강남 4억은 JK그룹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다. 그것을 팔라는 것은 배의 심장을 떼어 팔라는 말과 같았다. 강태민은 그 순간 한소희의 얼굴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이 아닌 천박한 탐욕을 보았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은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문득 서유진을 떠올렸다. 그녀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결코 자산을 팔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왔을 것이다.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탐욕과 허영심에 제동을 걸었고 그는 그것을 간섭과 무능으로 치부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유진이 관리했던 것은 단순히 리스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 그 자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무모한 야망, 불법적인 거래, 부패한 인맥들. 그 모든 것이 JK그룹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암세포였다. 서유진은 뛰어난 외과 의사처럼 그 암세포들이 그룹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도려내고 격리시키고 있었다. 최 회장 같은 악성 종양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복잡한 금융구조라는 방벽을 세웠고 그의 독단적인 결정이 초래할 재앙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녀는 썩어 문드러진 거미줄의 중심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던 유일한 거미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거미를 쫓아내버렸다. 이제 주인이 사라진 거미줄은 걷잡을 수 없이 찢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매달려 있던 모든 추악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은행들은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JK그룹은 이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상자 신세가 되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사진들이 있었다.
작은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던 시절 단칸방 사무실에서 서유진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의 서유진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총명함과 야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회사의 첫 번째 투자 계약을 성사시켰던 것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 덕분이었고,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대출을 받아온 것도 그녀의 끈질긴 설득력 덕분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전면에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무대를 설계하고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 서유진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고 그녀를 그저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었다. 그녀의 재능을 질투했고 그녀의 빛을 자신의 그림자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를 구하기 위한 필요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실수를 깨달은 자의 뒤늦은 참회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그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유진을 찾아야 한다. 찾아내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한다.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과 JK그룹은 이대로 함께 침몰할 것이다. 그의 탐욕으로 시작된 드라마는 이제 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추격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민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유령을 쫓는 동안 그 유령은 고요한 바닷가 마을에서 제국의 붕괴를 위한 체스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방역의 서막을 여는 지휘자였다.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강철 같은 이성으로 조율되고 있었다. 그녀의 아지트는 평범한 가정집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2층의 작은 서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상황실과 다름없었다. 최고 사양의 컴퓨터, 여러 개의 모니터, 그리고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보안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JK그룹과 그에 얽힌 부패한 인물들의 관계도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강태민의 뒤에서 묵묵히 그려온 JK그룹의 숨겨진 지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지도의 가장 취약한 지점들을 하나씩 폭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의 돈줄이자 아킬레스건인 최 회장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CCT이 알고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힌 그의 검은 돈은 결국 JK그룹의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이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도 강태민은 치명상을 입게 될 터였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수신인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의 김진우 검사였다. 김진우 검사는 그녀가 리스크 관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수사 능력을 눈여겨보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메일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그 파일 안에는 최 회장의 유령 회사 중 하나인 블루핀 홀딩스의 내부 회계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에는 JK그룹의 한 계열사가 건설 자재 대금으로 위장해 블루핀 홀딩스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비자금 조성의 증거였다. 며칠 뒤 서울 한복판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닥쳤다. 그곳은 블루핀 홀딩스의 서류상 주소지였다. 현장에서 대량의 대포폰과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JK그룹과의 거래를 입증하는 이면 계약서들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즉시 관련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 그 소식은 강태민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뭐라고? 블루핀 홀딩스가 압수수색을 당해 강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블루핀 홀딩스는 그와 최 회장 사이에 가장 안전한 자금 통로였다. 수년간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던 곳이었다. 어떻게 검찰이 그곳을 알아낸 거지? 단순한 세무조사인가? 아닙니다, 회장님. 단순 조사가 아니라 금융범죄수사부에서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확히 핵심 서류들만 압수해갔다고 합니다. 강태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한 공격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부에서 수술용 메스로 정확히 환부만을 도려낸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어 유진. 그는 미친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어떻게 어디서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대담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타겟은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주식시장이었다. 그녀는 J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K바이오의 주가 조작 증거를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제보했다. 강태민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소희의 가족들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준 정황이 담긴 내부 통신 기록이었다. 기사는 인터넷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JK그룹 회장 일가 개입된 조직적 주가 조작 의혹.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JK그룹은 비자금 조성 혐의에 이어 주가 조작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아수라장이었다. 이건 경쟁사의 음해 공작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내부 배신자가 있는 겁니다. 보안팀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임원들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질렀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서유진의 솜씨다. 블루핀 홀딩스의 위치 JK바이오의 내부 통신 기록. 이 모든 것은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1급 기밀 정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모든 비밀 통로와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통로를 이용해 역으로 그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고 있었다. 조용히 해. 강태민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경쟁사 내부 배신자, 그런 멍청한 소리 집어치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그의 모습에 겁을 먹었다. 유령이야. 우리 회사에 유령이 나타났어. 그 유령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임원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따라붙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수를 예측하는 적. 그가 한때 자신의 가장 안전한 그림자라고 믿었던 존재와 그의 분노는 점차 편집증적인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통신 장비를 교체하고 해킹 방지 전문가를 고용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재앙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계속 터져나왔다. 해외 투자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경쟁사로 이직했으며 오랫동안 잠잠했던 과거의 소송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모든 사고와 우연의 배후에 서유진의 차가운 미소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정보라는 무기로 거대한 제국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혈관을 막고 신경을 끊고
뼈를 부수고 있었다. 남해의 작은 집 서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JK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강태민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이것은 부정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신인은 국세청 탈세 제보센터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강태민의 숨겨진 재산 목록과 해외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이 한 줄 한 줄 채워져 나갔다. 유령의 방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게임의 판은 이미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강태민은 마침내 유령의 꼬리를 잡았다.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해결사들을 고용했고 통신사 고위 임원을 매수해 서유진의 과거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접속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손에 넣었다. 전국에 깔린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지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시켰다. 그의 편집증적인 집착과 무한한 자금력이 동원된 그야말로 거대한 불법 사찰이었다. 마침내 희미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몇 주 전 남해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정체불명의 위성 인터넷 신호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포착되었다가 사라졌다. 그 신호가 사용한 암호화 프로토콜은 과거 서유진이 JK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태민은 단 2명의 최측근 경호원만 대동한 채 직접 남해로 향했다. 차가 어두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일말의 기대감으로 들끓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처음에는 회유하고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로라도 끌고 올 생각이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밤늦게 도착한 해안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해결사들이 보내온 주소는 외딴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2층짜리 하얀 집이었다. 강태민은 차에서 내려 집을 노려보았다. 2층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저 안에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하고 혼자서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곧장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서유진은 1층 거실 낡은 흔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등장에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읽던 책의 페이지를 조용히 접고는 글을 올려다보았다. 올 줄 알았어요, 강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태민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에 그는 준비했던 모든 말이 뒤엉키는 것을 느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이 미친 짓들 당장 멈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미친 짓 나는 그저 당신이 저질러온 일들을 세상에 보여줬을 뿐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미친 짓인가요? 진실 회사를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진실이야.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원하는 만큼 줄게. 제발 돌아와서 이 모든 걸 수습해줘. 당신이 시작했으니 당신이 끝내야 할 거 아냐. 그는 애원하는 듯은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오만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이 손을 내밀면 냉큼 잡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서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잔잔하던 호수 같던 그녀의 눈에 경멸과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수습내가 왜 당신과 한소희가 벌인 더러운 파티에 뒤치다거리를 내가 왜 해야 하죠?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강태민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심판 내까지 께 감히 누굴 심판해.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나와 함께 서울로 가는 거야. 가서 이 모든 걸 되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이것이 그의 마지막 패이자 최악의 실수였다. 서유진은 잡힌 팔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5년 전 울산 공장 폭발 사고 기억하나요? 강태민의 몸이 순간 굳었다. 울산 공장 사고는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해 일어난 인재였다. 하청업체 직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여러 명이 다쳤다. 당시 서유진은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묵살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자 그는 돈으로 유가족의 입을 막고 현장 책임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냈다. 그 사건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그때 죽은 직원의 아들이 올해 대학에 가요. 당신이 건넨 더러운 합의금은 이미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로 다 썼고 나는 지난 5년간 익명으로 그 가족을 후원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긴 자료를 넘겨줬어요. 당신의 지시가 담긴 녹취 파일, 조작된 안전점검 보고서, 원본까지 전부. 강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금융비리나 주가 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살인교사나 다름없는 범죄였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는 재기는커녕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이다. 서유진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요? 강태민 씨, 당신이 나를 찾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이리로 부른 거지.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벽에 걸린 TV 화면이 켜지며 여러 개의 분할된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이 집 주변과 마을 입구 그리고 강태민이 타고 온 차의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기록되고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면 이 영상과 함께 내가 가진 모든 자료가 즉시 검찰과 언론사 그리고 국제인권단체 3곳으로 동시에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일종의 데드맨 스위치죠. 그녀는 조소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해봐요. 날 끌고 가든 여기서 죽이든. 당신은 이미 끝났으니까. 당신은 이 방에서 살아서 걸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제국은 오늘 밤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신이 마비된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위협하러 왔다가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의 중심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꼴이 되었다. 그는 체스판 위의 킹이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외통수에 걸려버린 무력한 존재였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서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당신과의 악연도 이걸로 정말 끝이군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다. 강태민은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막을 수도 잡을 수도 없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협박이라는 칼은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서유진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권력을 얻었지만 인간의 마음을 잃었어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패예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다. 강태민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복수의 화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정의의 심판자를 깨운 것이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남은 것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파멸하는 것뿐이었다. 서유진이 떠난 남해의 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강태민의 여정은 살아있는 자의 장래 행렬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조수석에 앉아 무감각하게 새벽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서유진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그 선고는 정확히 12시간 후에 집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의 김진우 검사팀이 JK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그리고 강태민 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자택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동이특위도 전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JK그룹의 심장부인 강남의 JK타워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때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순식간에 서류 상자와 굳은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계엄찰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고 컴퓨터에서 손 떼십시오. 수사관들의 외침은 출근하던 직원들의 비명과 뒤섞였다. 서버실은 즉시 봉쇄되었고 회계팀과 전략기획실의 모든 서류와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다. J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격렬하게 침몰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최 회장의 은신처에도 검은 양복의 사나이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 잠시 저항했지만 공권력의 위세 앞에 무력하게 진압되었다. 평생을 법 위에서 군림했던 지하 경제의 대부는 잠옷바람으로 수갑을 차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서유진이 설계한 마지막 한 수는 완벽한 동시 다발적 공격이었다. 그녀가 보낸 유산 파일에는 JK그룹의 모든 비리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정관계 법조계 금융계의 부패사슬 전체가 담겨 있었다. 김진우 검사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지도를 손에 쥔 채 단 한 번의 작전으로 그 모든 거점을 동시에 타격했다. 그 누구도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한편 강태민은 JK타워에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도주를 준비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일단 해외로 나가서 재기를 도모하든 복수를 꾀하든 해야 했다. 그는 남은 비자금을 총동원해 개인 전용기를 수배하고 밀항성까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허사였다. 회장님, 공항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회장님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항구 쪽도 막혔습니다. 해경이 모든 선박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법인카드와 개인 계좌가 모두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보고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서유진은 그의 도주 계획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강태민이 이용 가능한 모든 도피 경로와 비자금 계좌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손발은 이미 모두 묶여버린 상태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된 것은 한소희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뉴스에서 JK그룹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그녀는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다. 아버지 태민 씨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라도 살아야죠.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정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민이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떼였다. 한소희는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했다. 저는 강태민 회장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넘길 테니
저에게는 선처를, 그러나 돌아온 검찰의 대답은 싸늘했다. 한소희 씨는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이자 불법 자금 수수의 주체입니다. 곧 소환장이 갈 것이니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달콤한 신데렐라의 꿈은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자의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권력을 사랑했지만 그 권력의 그림자에 무엇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 그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모든 탈출구가 막히자 강태민은 마지막으로 한 곳을 향했다. 그의 왕국이자 이제는 그의 무덤이 될 JK 타워였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혼란에 빠진 로비를 가로질렀다. 직원들은 경악과 동정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한때 자신들의 왕이었던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는 그를 최고층 회장실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자 익숙했던 공간은 낯선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책상과 책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김진우 검사였다. 그는 강태민을 돌아보며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피의자 강태민에 대한 체포영장. 강태민은 영장을 받아 들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발 아래 두려 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 그 도시의 풍경은 그를 비웃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울산 공장 사고의 유가족이 오늘 당신을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강태민 씨,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수십 가지 다른 혐의들도 함께. 김진우 검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했다. 강태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제국,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조용한 퇴장으로 시작된 태풍에 휩쓸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안겨주었다. 절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그의 거대한 사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이자 뒤늦게 도착한 정의의 선언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왕좌였던 사무실을 걸어나갔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는 한 명의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마지막 한 수가 두어졌다. 게임은 끝났다. JK 가이트는 한 세대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강태민과 그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기업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 경악했고 사람들은 한동안 JK그룹의 끝없는 비리 의혹을 화제에 올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유진이 넘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피고인들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강태민은 울산 공장 사고, 은폐 및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수십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그는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까지도 멍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몰락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한소희와 그녀의 가족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는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로 바뀌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도 모두 와해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JK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후 여러 개의 건실한 기업으로 분할 매각되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고 과거의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다.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서유진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였다.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증인석에 선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강태민의 범죄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복수심 같은 사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는 전문가의 냉철함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심판대에 세운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독버섯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증언이 끝난 후 복도를 나오던 그녀는 김진우 검사와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검사님. 이제 이 나라에 저 같은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세상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서유진과 함께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1년 후 서울의 번화한 강남이 아닌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소박한 사무실. 등대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이곳이 서유진의 새로운 터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옷이나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편안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등대 컨설팅은 그녀가 설립한 작은 자문 회사였다. 주된 업무는 거대 자본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법률 회계 그리고 위기관리 전략을 자문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JK그룹의 어두운 면을 관리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표님 대기업인 태영중공업에서 저희가 개발한 신기술의 특허권을 헐값에 넘기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모든 하청 계약을 끊겠다고 합니다. 이제 막 30을 넘긴 젊은 벤처기업 대표가 그녀 앞에서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했다. 몇 년 전에 자신처럼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서유진은 그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김 대표님. 태영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약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통화 내용. 제가 미리 녹음해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태영중공업의 내부 구조와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떻게 압박해야 그들이 물러설지, 어떤 법적 카드를 꺼내야 백기를 들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국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작은 배들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대직이었다. 일을 마친 서유진은 판교의 사무실을 나와 익숙한 해안 마을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완전히 정착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집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도피처가 아닌 안식처였다. 그녀는 저녁 무렵의 해변을 혼자 걸었다.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제국의 그림자로 살았던 시간. 모든 것을 잃고 유령처럼 숨어 지내야 했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정의를 바로 세웠던 시간.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동정할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영원히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과거를 모두 불태우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피워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바다 위로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유주는 자신의 집 발코니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광경을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눈에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한 아침이었고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인의 영혼이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의 첫날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미소가 떠올랐다.